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 특검의 구형량에 이목이 집중되는데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재판은 언제 시작됩니까? 네, 결심 공판은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재판에서 특검팀이 구형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구속된 지 341일 만입니다. 결심 공판은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도 함께 진행됩니다. 법원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정기 인사 전에 선고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다음 달 중순쯤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이 특검팀이 어제 구형량을 놓고 장시간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어제 오후 3시부터 6시간 넘게 구형량을 논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3가지뿐입니다. 특검팀도 이 중 하나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용 계엄이란 주장을 되풀이해왔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욕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긴급권인 비상계엄 선포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앞서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정부가 검찰을 대신해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 검사에 보안 수사권을 주는 방향을 유력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공소청 보안 수사권을 놓고 정부 여당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법률권 강경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소청 검사에 보안 수사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공소청 설치법의 검사의 직무에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넣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찰이 보안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 보안 수사 우수 사례집을 통해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새로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보안 수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등 법률권 강경파는 공개 반발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도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이 있다면 사실상 검찰청이 유지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는 쪽으로 공소청법, 중처법이 마련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검찰개혁 추진단은 오늘 자문위원단을 상대로 비공개 설명회를 통해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은 다음 주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경찰 수사 직전 자녀를 만난다며 미국으로 출국한 김경 서울시 의원이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박람회에서 포착됐습니다. 김 시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의회에서 쓰던 컴퓨터를 초기화하기도 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미적이는 사이 공천 헌금 등 의혹에 대한 증거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초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은 당시 민주당 김경 서울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시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2026년 서울시장 경선에서 지원하려고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비를 대납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당원 가입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돈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게 돈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지금 생각이세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좋은데.
서울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고발당한 직후 시의회에서 쓰던 컴퓨터 2대를 초기화했습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김 시의원이 회기도 끝나기 전에 컴퓨터 2대를 반납해서 의아했다며 반납한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초기화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김 시의원은 이틀 전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에도 탈퇴, 재가입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경찰 수사 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난다며 출국했는데 현지 시간 6일 라스베이거스 가전 박람회 CES에 참석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문화체육관광위 피감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을 통해 입장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게 조속히 귀국하라며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경찰이 오늘 김병기 의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전 동작구 의원 김모 씨를 소환 조사합니다. 김 씨는 김병기 의원 배우자에게 2천만 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인물입니다. 김 씨와 함께 탄원서를 작성한 다른 전직 구의원 전모 씨는 앞서 어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각각 자신과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곳이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 등 최소 4곳으로 늘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024년 총선 때 평택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우리 시민들께 강렬하게 인사 올립니다. 하지만 선거 당시 6억여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대법원은 또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선거 캠프 사무장에 대해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선거 사무장에게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알 수도 없었던 사정 때문에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단임권을 침해하고 이로써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최소 4곳이 됐습니다. 이 의원의 경기 평택을, 신 의원의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 강훈식 비서실장의 충남 아산을 지역구입니다. 대출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민주당 양문석 의원 등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재보선 지역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저도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 이 공소장 범죄 사실을 딱 보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계엄 선포해봐야 오히려 야당한테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리나 장관들 그런 얘기를 안 꺼내는 거 보고 좀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자꾸 반대를 하고 나는 설득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발목이 잡혔다고나 할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3개월 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게 지난해 1월입니다.
자, 이 위원장님 이제 1심까지 1년 걸린 건데 검찰의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뭐 내란 수괴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사형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사형은 집행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같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망국에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이 내란죄를 범해가지고 본인이 깔끔하게 퇴진함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죠. 그리고 이 공소장 보니까 코미디 같다라고 하시는데 본인도 얼마나 보면 코미디 같겠어요. 본인 스스로 본인을 자멸의 길로 일으켰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주셨잖아요. 상처를 줬고요. 그래서 자신이 봐도 코미디 같은 행동을 자신이 했다라고 하는 독백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구속되니까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게 그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30년 전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당시 1심에서 사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특검팀이 이 사례를 참고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도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사례를 참고한다면 사형 구형은 무리죠. 그때 뭐 1980년도 뭐 군사 반란 때부터 시작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군사 반란을 일으켰고 또 내란 목적 살인을 했고 네. 그러다 또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했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2025년 12.3 계엄 뭐 살인이 있었습니까? 뭐 사람이 한 명 사상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뭐 사형을 구형한다? 무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뭐 현재 특검이 뭐 법리에 따라 행동합니까? 자기들 그냥 뭐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권력에 따라 눈치 보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 권력에 따라 눈치 보고 또 법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또 어떤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구형이 그죠. 그리고 또 뭐 사형을 구형한다면 범죄 혐의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부담이 그걸 구형하는데 최종 판단은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니까 그 최종 부담을 법원에 넘기면 되는 거지 자기들이 먼저 판단해서 사형이 아니라 뭐 무기징역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목적을 봐서는 아마 검찰 그 특검 구형은 사형 구형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 유죄 선고를 받은 건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선고가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그 선고는 이제 구형은 그렇죠. 사형이었고 네. 1심에서는 사형 그대로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근데 2심에서는 바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고요. 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이 됐던 뭐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네, 재판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남긴 말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 재판에선 국무위원들이 자신을 말리지 않았다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요. 이런 태도도 당연히 특검이 구형에 반영을 하겠죠. 당연히 반영하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시 항상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총선 시기에 국민의힘이 단합하겠지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끝까지 갈등 관계로 갔잖아요. 네. 그리고 총선 직전에 의료 분쟁에 있어서도 2,000명 증원을 하다가 한 1,000명 정도로 극적인 타결을 하겠지.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네. 이 기대감이 하나도 결국에는 실현되지 않고 역시나 남 탓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잖아요. 야당 탓하다가 한동훈 전 대표 탓하다가 언론 탓하다가 이제는 자신을 말리지 않은 국무위원 탓을 하잖아요. 네. 아니, 자신이 하지 않았으면 되는 것이지 왜 남 탓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정말 일관성이 있는 분이고 법원도 재판을 좀 조롱하듯이 공격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봤을 때 1심 법원이 사형을 선택하지 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최후 진술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도 좀 이렇게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 좀 담길 것 같으신지. 뭐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건 뭐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네. 뭐 경고용이었고, 또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었다. 계속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무위원들 탓이다. 뭐 말리지 않은 마지막에 그런 얘기했고, 또 군인들
뭐 자신의 명령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하면서 군인들하고 싸웠던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 또 답답한 게 그래도 대통령을 지냈던 분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분이 또 그러고 가장 좋아하는 말이 더 벅스탑스 히어라고 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렇게 번역되는 그런 영어 말을 좋아했다면서요. 그렇다면 자꾸 그렇게 그 뭐 다른 사람들 탓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모든 책임 나에게 있다. 군인들은 나의 명령을 따른 것뿐이다. 다른 사람을 처벌하지 마라. 이렇게 좀 어차피 결과가 다 똑같더라도 좀 보기에 멋있는 말이라도 좀 남기면 좋지 않을까요? 최종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런 항변을 해왔다면 지금까지 뭐 계몽령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라는 해왔다면 최후 진술에서는 좀 국민들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저렇게 저런 말을 남기는구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런 식의 말을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재판 막바지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문제 삼았습니다. 내용이 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약 5개월 정도 앞당겨진 내용으로 변경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양측이 둘 다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내 방어권이 침해됐어라고 하는 주장인 건데 사실상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재판 중에 많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반박을 했고요. 노상원 씨도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방어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방어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공소장 변경은 허가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뭐 특별히 사실관계가 달라진 게 아니라 그냥 그 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노상원 수첩을 보니까 군 인사들을 다 했더라. 이게 계엄을 위한 정황이었던 것 같은데 노상원 수첩에 적힌 대로 그대로 다 군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면 계엄 모의는 사실상 이때부터구나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공소장 변경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전혀 없었다라고 해서 허가가 됐고 재판이 다시 될 수는 없겠죠.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당 쇄신안을 발표를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언급하지 않은 걸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내 반응 듣고 오시죠. 아직도 윤어게인 그리고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주요 인사로 기용하고 입당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당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한단 말입니다. 실천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 실천은 결국은 인사와 정책입니다. 구체적인 단어로 자꾸 회귀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그 단어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저는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 포괄적인 사과 속에 그 의미는 다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당 지도부는 계엄 사과의 절연 의지를 내포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친한계를 중심으로는 반쪽 사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강성 지지층들은 이건 뭐 배신이다 뭐 이런 반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 뭐 사과를 한 건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작년 12월 3일 계엄 1주년 때 저런 말을 확실하게 했다면 그거 뭐 절연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도층을 의식한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늦었죠. 늦었더라도 어쨌든 뭐 그렇게 한 것은 의미가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이른바 중도층으로의 확장, 중도 확장과 강성 지지층 눈치 보기 사이에서 조금 딜레마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겠다 이런 말을 해버리면 강성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있고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도 의식해야 되고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도 의식해야 되고 강성 지지층도 의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아직도 확실하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쇄신안 발표 전에 계엄을 옹호했던 강성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가 입당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강성 보수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의 쇄신과 멀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당대표가 쇄신을 하지 않아서 당의 인적 구성이 이렇게 바뀌는 건지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것저것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예요. 아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본인도 다 알아요. 판사 출신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버린다라고 하면 나를 지지해 준 사람이 뭐 고성국 TV라든가 전환기 씨라든가 극우 인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나는 지지 기반이 전혀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정쩡하게 하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어정쩡한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이왕 갈 거 한 발짝 더 가서 납작 엎드려서 국민들께 사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습니다.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잘했어 하죠. 근데 이제 이러다가 강성 지지층과 결별돼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죽더라도 국민의힘을 살리겠습니다. 이런 의지로 한다라고 한다면 자기도 살고 당도 사는데 어정쩡하게 자기 살려고 하다가 당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정치적 지도력이나 리더십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확실하게 해산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력으로 해산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축출되게 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예측은 부대변인님의 이제 어떤 그렇죠.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네. 네. 장동혁 대표가 이 정책위의장의 3선에 이 정점식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 황우여 비대위 때 정책위의장을 하다가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교체되면서 양측이 껄끄러운 관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인선은 또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 정치적 행위라는 게 결국 이제 말로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을 쓰는 그것이 정치적 행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물론 정점식 의원이 그렇게 강성이라거나 사람들한테 반감을 사는 그런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온건한 인물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미 정책위의장을 한 번 지냈었죠.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 정책위의장 한 번 지냈는데 한동훈 대표 체제가 비대위를 듣고 끝나고 이제 출범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이제 퇴진을 요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는 조금 뭔가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특별히 그런 사람을 지명해서 정책위의장에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각을 세우겠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의 그런 정말 속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저런 인선을 하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정식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와는 계속해서 각을 세워나가겠다. 이런 쪽이라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네,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민주당 출신인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보통은 지도부 구성되면 이 지명직 최고위원도 바로 지명을 하거든요. 이 인선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인사권은 당 대표에게 있으니까 존중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미루고 미뤄서 임명한 사람이 탄핵을 반대한 사람, 이 사람을 임명한다? 이게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에 대한 사과를 하고서 바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을 인선하는 타이밍이 너무 부적절했다. 차라리 빨리 인선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윤민우 위원장에 대해서도 사과한 뒤에 임명하는 거니까 이게 좀 굉장히 어정쩡하거든요. 이 사과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본인 스스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정치적 좀 혼란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공천 헌금 관련해서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뭔가 지금 국민의힘이 어정쩡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건희 여사 옹호글로 논란이 된 윤민우 교수가 당 윤리위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오늘 당원 게시판 사건 징계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데 윤 위원장이 법적 책임뿐 아니라 윤리적, 정치적 책임까지도 이야기를 하겠다, 판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 윤리위원회니까 당연히 정치적 저런 의미를 가진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법적 판단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윤민우 교수 같은 분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날 때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그런 것들을 글을 썼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를 분명히 징계하겠다. 그리고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지금 2년 당원권 정지 담보감사위원회가 권유를 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당내 분란이 더 오래 갈 걸로 생각해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파기환송심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노 관장은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만큼 재산 분할 액수가 수천억 원대로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을 확정했지만 재산 분할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본 겁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K그룹 주식의 뿌리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에 있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그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노 관장이 받을 재산 분할액을 수천억 원대까지 대폭 줄일 걸로 예측됩니다. 오늘 첫 변론엔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강원 속초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던진 얼음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사람이 맞았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는 일,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 차량 유리로 주먹만한 얼음이 떨어집니다. 이후로도 6차례나 이어진 얼음 투척으로 차량 앞유리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고층에서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얼음은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먼저 내려주고 차에 있던 운전자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누군가 지나갔다고 하면은 더 크게 다쳤을 텐데 그 생각 없이 이제 던졌다는 것 자체가. 이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용의자는 오리무중입니다. 고층을 비추는 CCTV나 목격자가 없어서입니다. 경찰부터 오시면 왔는데 투척 반경이 좀 애매하게 나왔거든요. 어느 동에서 있는지는 몰라요. 주민들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까 불안합니다. 범인이 좀 아직 안 잡혔잖아요. 밖에 나갔을 때 제가 이런 일을 겪지 않을까. 비슷한 일은 지난 4일 경기 구리의 한 아파트에서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돌이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여기 블랙박스에도 이제 이벤트로 찍힐 정도로 그래도 충격이. 작은 물건이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50g짜리 가벼운 계란도 20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성인 남성 머리에 골절을 일으킬 정도로 큰 충격이 가요. 3년 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어린이가 던진 돌에 맞아 70대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뇌물이라서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재산을 나누게 될까요? 결국 65대 35, 한 30년 이상 그 혼인 관계를 같이 했던 사람들의 재산 분할 그리고 퍼센트지는 변론으로 거의 1조 3,800억이나 되는 세기의 어떻게 보면 그 재산 분할이라는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그 2심의 기준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파기환송이 됐고 이것이 그러면은 대법원 판결 그 취지에 구속이 돼서 파기환송심은 지금
변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는 이 이른바 그 노태우 비자금 300억이 들어갔고 그것이 그 씨앗이 돼가지고 재산이 이렇게 늘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1조 약 4천억 정도의 재산 분할을 이용했습니다만 네. 그 300억은 뇌물로 받은 노태우 비자금이고 그 뇌물로 받은 것은 이른바 법률상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어떤 재산이 증대됐다 하더라도 그 불법 원인 급여로 인해서 증대된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300억으로 얼만큼 재산이 늘었는지 이런 부분의 평가와 함께 전체적인 어떤 그 노소영 관장의 재산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평가가 될지 다만 하나의 변수는 최근에 SK하이닉스라든가 SK텔레콤의 주식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재산을 나누기 때문에 네. 퍼센테이지가 다른다 하더라도 최근에 SK그룹의 주식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종적인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변론을 최종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재판에서 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요거를 따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노 관장이 앞으로 변론에서 어떤 전략을 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앞서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부분 그리고 또 자기 형제한테 증여했던 부분은 이제 전체 재산 분할에서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지난 항소심보다는 좀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뭐 SK 주식 가치가 많이 증대를 했고 특히나 이제 노 관장이 이제 30년 이상 육아와 가사에 전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재산 증식과 유지에 얼만큼 기여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뭐 물론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제 65대 35라고 비율을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실제 요즘 많은 전향적인 판결에서는 거의 50%에 준하는 정도로 이제 그 배우자 실제로 재산 취득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재산을 유지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데 직접 기여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당 부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재산 분할 금액 자체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망입니다. 네, 최 변호사님, 이 법원 휴정기에 파기환송심이 시작되는데 결론은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이 좀 나뉩니다. 네. 어떤 파기환송심인데 굉장히 큰 사건이다 보니까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치고 변론으로 넘어간다라고 통상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은 그런 변론 준비 절차를 제외하고 바로 변론 절차를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지금 법정 휴정기에 그만큼 어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신속하게 이 사건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그 65대 35라는 구조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볼 것인지 나아가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은 아직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에 무안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객 전원이 생존했을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둔덕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콘크리트 둔덕에 이제 충돌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안타까운 이제 많은 분들의 목숨을 이제 잃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제 과거 정부에서는 이 콘크리트 둔덕 설치가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다시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규정 위반은 맞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정해야 된다고 개선해야 된다고 이제 말을 했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앞서 곧 이제 수사도 진행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국정조사도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정 위반은 맞지만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 어필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국토부라든가 이쪽 측에서는 이제 밝히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최 변호사님, 사실 어떤 구조물을 너무 튼튼하게 지어서 문제가 된다, 이거는 좀 희소한 일이긴 한 것 같아요. 결국 그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나무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끝에 왜 이런 단단한, 지나치게 단단한 이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했는지 그 부분이 규정이 위반했는지 이 부분이 문제됐던 것인데 사실 지금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해라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다가 이번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이런 충격적 파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런 물증이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발뺌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왜 이런 그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이에 대한 국정조사 내지는 특검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선 1차전 장르별 팀 배틀 이번 경연을 펼칠 팀은 바로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넘어간다 넘어가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네 가슴에 매주 화제를 낳고 있는 미스트롯 시즌4의 본선 1차전 장르별 팀 미션 진선미와 합격자, 탈락자가 가려졌습니다. 팀 미션을 뜨겁게 달군 무대들 관련 이야기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궁금증을 자아냈던 현역부 A의 건무 퍼포먼스와 이에 맞선 타장르부 A의 무대 먼저 준비했습니다. 잡지를 못하고 막지를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잠깐만 그 눈물 다시 돌려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바보처럼 사람 때문에 또는 너 때문에 울지 않네 현역부 A가 뛰어난 가창력과 화려한 건무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마스터들의 몰표와 국민대표단의 선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건물을 이번 주에 어떻게 표현할지가 가장 화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또 반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비장하게 나오더니 갑자기 너무 분위기가 바뀌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데요. 깜찍하다고 해야 될까요? 칼을 든 여성분들이 너무 귀엽게 바뀌셔서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서 노래에 맞춰서 날버린 남자의 조금 재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또 다시 건물 퍼포먼스가 나오는데요. 이런 약간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약간 유머를 섞어서 재해석을 한 것이 그것이 좀 좋은 평가를 받아서 몰표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진을 받은 이소나 씨의 그 가창력이 또 워낙 뛰어나게 돋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큰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노래의 신들이 모인 왕년부와 현역부 X는 정통 트롯 B로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상반된 매력을 뽐낸 두 팀의 무대도 만나보겠습니다. 현역부 X가 마칭 드럼 퍼포먼스로 왕년부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네요. 특히 허찬미의 드럼 솔로 연주, 영화 위플래시를 연상시키면서 그야말로 무대를 뒤집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한 걸그룹의 좀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아주 정연한 모습으로 드럼 퍼포먼스를 보였는데요. 지금 방금 나오시는 그 허찬미 씨가 1분 정도 그 드럼을 혼자 이렇게 연주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영화 위플래시에서 손이 다 찢어지면서 피가 나는 고통을 참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호흡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끝까지 그 자세에서 균형을 잡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자신의 곡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 허천미 씨가 그동안에 얼마나 정말 그 문을 두드리고 했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이번에는 전략의 성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년부가 워낙 가창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현역부 엑수도 물론 가창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저런 퍼포먼스를 함께 곁들여서 가창력의 퍼포먼스까지 잘한다 이런 것을 같이 보여준 그런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무대로 가볼까요? 직장부 A 2조와 현역부 B조의 7080 트롯 무대는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직장부 A 2조가 승리하면서 본선 2차전에 직행을 했는데 이 항암 투병으로 머리를 삭발하고 이번 라운드를 준비한 이진아 씨의 모습도 굉장히 마음을 울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직장부에서 좀 마음 고생을 많이 했던 모습이 보여요. 이진아 씨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가요제에서 수상을 하고 굉장히 능력이 좋은 분인데요. 네. 좀 약간 청소 관련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이 노래를 향한 그런 꿈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좀 이렇게 약간 어려움을 견디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삭발을 하면서 웃으면서 처음 가발을 맞췄어요 하는 모습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또 감동을 줬던 것 같은데요. 지난 회차에 염유리 씨가 어머니가 이제 항암 말기여서 투병을 하면서 이렇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자신의 삶의 의지를 다시 불태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르별 팀 배틀 영광의 진은 아까 이 드럼 퍼포먼스로 봤던 허찬미가 차지를 했습니다. 어머니 김금희 씨가 무대 위로 올라와서 함께 눈물을 쏟아서 뭉클함을 안겼는데요. 장르별 팀 배틀 결과도 전해주시죠. 네, 그 어머니와 그 딸의 그 예심에서 마스터예심 올 하트 최초로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허찬미 씨가 드디어 모든 그동안의 경연의 슬픔을 딛고 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소나 씨가 예심에서 진이었죠. 이번에 선우로 올랐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막내 유소년부의 자존심인 윤윤서 씨가 차지해서 큰 또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받게 됐습니다. 어제 대국민 온라인 응원투표 1주차 투표 현황도 공개가 됐습니다. 간호학도 길려원 씨가 1위를 달리고 있네요. 그래서 길려원 씨 인기가 정말 상당한데요. 네. 처음에 아마 미모로서 처음에 주목을 받다가 네. 그 팀전에서 3단 고음까지 곁들이는 그런 노래 실력으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놀라움을 자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려원 씨가 1위 그리고 염유리 씨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또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2위를 보였고요. 윤태화 씨도 이미 가창력 하면은 또 따라갈 사람이 없죠. 그리고 이소나 씨 그리고 홍성윤 씨 그 분들이 처음에 이제 진선미를 했던 분들이 그 탑 응원 투표 탑5에 모두 안에 들어서 앞으로 또 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허찬미 씨가 또 올라갈지 누가 또 내려갈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어떤 대결이 펼쳐지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본격적인 매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 가창력과 가창력의 승부일 텐데요. 데스매치입니다. 데스매치에서 끝에 잠깐 남았는데요. 네. 그 미를 받은 아이 윤윤서 대표가 홍성윤 씨 예심에서 선을 받은 홍성윤 씨를 지목해서 정통과 윤윤서 씨도 정통 트롯 하면 또 이제 빠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범하게 이렇게 지목을 한 것이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다음 주를 벌써 기대하게 만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배우 고 안성기 씨의 연결식이 오늘 서울 명동 성당에서 엄수됩니다. 한국영화배우협회는 오전 8시 장례 미사가 열린 뒤 9시부터 연결식이 거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장례위원인 배창호 감독과 배우 정우성 씨가 추모사를 낭독합니다. 정부는 60여 년에 걸쳐 우리 영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고인의 공적을 기려 금관 문화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100만 가구 이상의 전기가 끊기면서 전쟁 발발 4년 만에 가장 심각한 단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도 도로 주변 건물과 가로등도 모두 정전돼 도심이 암흑천지입니다. 현지 시간 7일 밤부터 이어진 러시아의 공습에 우크라이나 동남부 자포리자와 드니프로 페테로우스크 두 개 주 대부분 지역에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적어도 100만 가구 이상에서 난방과 수도 공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고 2만 가구엔 물 공급이, 25만 가구는 난방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번 정전 사태는 전쟁 후 최대 규모로 일부 지역에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고 휴교도 연장됐습니다. Зараз Росія більшу ставку робить на зиму, ніж на дипломатію, на балістику проти нашої енергетики, а не на роботу з Америкою та домовленості з президентом Трампом. 우크라이나 당국은 철도와 병원 등 필수 시설에 비상전력을 돌리고 발전기와 전력만 긴급 복구에도 나섰습니다. 율리아 스피리덴코 총리는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돼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본격 혹한기에 전기와 난방까지 모두 끊기면서 현지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낭만의 도시 파리가 거대한 설국으로 변한 모습인데요. 기록적인 폭설이 만든 이색 풍경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에펠탑 앞을 스키를 탄 채 지나갑니다. 기록적인 폭설로 모든 버스 운행이 중단되자 시내에는 스키를 신고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몽마르트를 비롯한 시내 곳곳의 언덕은 스키장 슬로프를 방불케 했습니다. 스키와 스노보드 그리고 썰매를 타는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설의 날들을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도시가 마비될 정도의 폭설이었다던데 이 사람들은 걱정보다는 좀 유쾌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례 없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거 마냥 낭만적으로 볼 일만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폭설의 이유가 바로 기후이변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인데요. 이례적 한파와 폭설이 내리는 북반구와 달리 호주를 비롯한 남반구는 섭씨 4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런 극단적인 대조는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닌 이미 우리 일상의 풍경을 바꾸고 있는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색적인 풍경 뒤에 담긴 기후의 경고,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지만 일요일부터는 다시 영하 8도의 강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건조함이 이어지겠고요. 서해안을 시작으로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밤부터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는 눈이나 비가 시작될 텐데요. 눈비는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에는 1에서 3cm, 경기 동부에는 최대 8cm, 호남과 강원에는 최대 1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5.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클 텐데요. 낮 최고 서울이 6도, 부산은 9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 중부와 전북에는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